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물질의 특성 가지고 혼합물 분리하는 걸 좀 배웠어요. 그 중에 밀도. 그래서 밀도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고체 혼합물 분리라고 해가지고 고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액체 필요하다. 그리고 액체 중에서도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뜰 수 있는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물체 모두 녹이지 않는 그런 액체가 필요하다. 그럼 액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게.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게 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거 배웠죠. 액체 혼합물은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이 하나 밀도가 크고 하나 밀도가 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섞여버리면 안 돼. 예를 들면 물이랑 에탄올처럼 서로 섞인 애는요. 밀도 이용해서 분리할 수는 없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걔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고 그 다음에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 분별 깔때기. 아니면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 사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말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어. 선생님.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저기 어디 강에 가냐면요. 한강 가요. 한강이 한강하면 떠오르는 강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그 한강공원 같은 데서 보는 그 한강 말고 한강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바다랑 연결되는 하류 부분에 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하냐면 사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모래를 들어서 흔들어. 밑에 깔려있는 모래를 들어서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모래는 밀도가 작아서 강물이 흐르니까 흐르는 물에 쓸려 나가고 남은 금을 얻는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사금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한강 가서? 어때요? 나는 사금을 채취할 수 있을까? 채취는 가능합니다. 채취는. 우리나라에서도 사금 채취하면 사금이 얻어지긴 해요. 하루 종일 하면. 근데 양이 진짜 적죠. 부자는 될 수 없어. 사금은 채취할 수 있으나 부자는 될 수 없고요. 금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요. 막 그런 것도 나와요. 루비, 사파이어, 이런 보석류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만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흔들어서 하는 거.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선 좀 무리고요. 어디 가면 금광이 있는, 금을 캘 수 있는 산 근처에 있는 강에 가면 많이 채취할 수 있어요. 많이. 그래서 관광지도 있습니다. 관광지. 아예 관광지처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입장료만큼은 사금이 채취되는 거야. 그만큼 많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혈액분리. 혈액분리는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우리 혈액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 시험관 같은 데 뽑아서 가만히 오래 며칠 동안 놔두면 분리가 되긴 됩니다. 왜냐면 혈액은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혈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혈장이 액체고 주성분이 물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밀도가 작고 그 다음 혈구분은 우리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얘기하는 거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까지 해서 고체. 얘네가 혈구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분리됩니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밑으로 가라앉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원심 분리기에 넣으면 순식간에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1초에 300번 도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돌리면 무거운 게 훨씬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혈액이 분리된다. 원심 분리기. 자,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도 왜 밀도 차에 왜 갑자기 바다에 유출된 기름이 나오는 거냐면요. 기름이 왜 유출되냐면요. 사고가 나서 그런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바다면 배가 한 이만할 거예요. 이만한 배가 사고가 났어. 뭐 바위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배랑 배끼리 부딪혔다거나. 그럼 뭐예요? 여기에 있는 기름이 막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번질 거라고. 바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번질 거라고. 근데 왜 이거에 밀도차가 나오냐면요.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가라앉진 않아.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되면 가라앉지 않고 옆으로, 그러니까 막으로만 유출된다. 바깥쪽으로만. 그래서 뭐 하냐면 사고가 나면 제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오일 펜스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넘어서 번지지 않는 거야. 왜냐면 펜스만 치면 얘가 밑으로 가라앉진 않으니까 이쪽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름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흡착포나 뜰채 같은 걸로요. 다 일일이 제거해야 돼요. 이걸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 거죠. 옛날 몇 년 전도 아니죠. 십몇 년 전인가? 뭐 하여튼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해안가 근처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펜스를 쳐야 되는데 펜스 치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도 치고 움직이면서 우리 해안가로 다 밀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해안가가 완전 기름 범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간이 내려가 다 닦았죠. 막 전 지역에서 국민들이 다 돌아가면서 가서 닦았어요.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다 닦았어요. 왜냐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 닦아서 치워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밀도차 이용한 분리. 우리 키도 그때 봤죠. 이 키 뭐야? 안 봤어. 그치, 봤지. 내가 따로 검색해서 봤지. 자, 얘도 똑같이 밀도차 이용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올렸다 떨어뜨렸다 이게 키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 밀도가 작은 애들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밀도가 큰 애들만 남아서 분리할 수 있다. 여기도 쭉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이고, 오늘은 혼합물 분리 중에 뭘 분리할 거냐면 끓는 점과 녹는 점차 이용한 혼합물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부터 보시면 증류라는 애가 나옵니다. 증류는 끓는 점차 이용한 분리 방법이고요. 증류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증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섞을 거냐면 물이랑 에탄올을 섞을 거예요. 그리고 끓이기 전엔 끓임 쪽을 넣습니다. 보통 대부분 액체 상태 가열할 때는 끓임 쪽을 넣어요. 끓임 쪽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 갑자기 끓어넘치는 거 방지해요. 자, 그럼 끓여. 근데 물은 끓는 점이 100도고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란 말이죠. 그럼 얘가 가열이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 78도가 되면 에탄올이 끓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기체가 된 에탄올이 일로 나가서 차가운 물에 담겨있는 시험관에 들어가면서 다시 차가워지면서 여기 에탄올이 분리할 수 있다. 요게 끓는 점차 이용한 기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나와요. 자, 78도에서 유지하지 않죠. 그쵸? 에탄올 끓는 점 78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80도가 주 온도죠. 왜냐면 혼합물이니까. 우리 물보다 소금물이 끓는 점이 좀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탄올이 물에 섞여 있으니까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끓는 동안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죠. 그동안 온도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온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에탄올 더 빠져나가면 더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끓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솔직하게 나왔네요. 물이 조금 포함된 에탄올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그냥 에탄올 얻을 수 있다고 써있는데요. 여기 물이 조금 포함된 에탄올이라고 써있네요. 왜냐면 여기서 같이 딸려가는 애들이 생겨요. 딸려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유하자면 딸려가. 에탄올만 원래 이론상으로는 어때요? 이 온도에서 물이 끓으면 안 돼. 그쵸? 100도가 안 됐으니까 물이 끓으면 안 되는데 이때 78도 근처에서 기울기 점점 작아지면서 이때 수증기가 딸려서 같이 기체화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포함된 에탄올 얻을 수 있고 나머지 100도 이상에서는 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좋아요. 얘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증류의 얘. 에 뭐가 나오냐면 소주가 나오죠. 소주. 이 탁한 술이 막걸리고요. 맑은 술이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술 중에 되게 저렴한 게 소주예요. 소주가 되게 저렴해요. 왜냐면 공장에서 물이랑 알코올이랑 감미료랑 그냥 딱 섞어서 그냥 쭉쭉쭉 나오는 게 소주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근데 막걸리는 옛날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소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막걸리를 만들어. 막걸리는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여기 탁한 술이라고 나오는데요. 곡물을 발효시키면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소주는 투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서 탁한 술인 거예요. 탁주라고도 하죠. 막걸리 같은 거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끓이는 겁니다. 소주꼬리. 흑백 요리사 봤어요? 그런 거 안 봐? 뭔지는 알죠? 거기에 술 짓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보진 않았는데요. 이게 나오더라고. 이 소주꼬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끓이면 여기서 똑같이 아까 똑같이 끓기 시작하는데 이때 에탄올이 제일 먼저 끓습니다. 기체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같이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 하냐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찬물을 담은 용기로 막아놨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긴 뜨거워서 기체화돼서 올라가고 보니까 차가워. 그래서 다시 액체가 돼서 여기 방울방울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걸 모으면 그것이 바로 맑은 술인 소주가 되는 거야. 물이랑 알코올만 섞여 있는 애. 물론 이제 향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소주가 훨씬 비쌌어요. 왜냐면 막걸리 이만큼 끓이면 소주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는 비싸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발효시킨 탁한 술을 넣고 끓이면 맑은 술을 얻을 수 있다. 뭐 이용해서? 끓는 정리를 이용해서. 바닷물에서 식수 만드는 것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끓이면 돼요. 여기서는 안 끓이고 햇빛에 가열했네요. 가열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무인도에서 이런 재료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때문에, 환경오염 때문에 쓸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지금 현재 상태로 지속되면 마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오염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뭘 사용해야 되냐? 바닷물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지금 현재는 바닷물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물 풍부하니까요. 풍부한 거 맞아. 하여튼 근데 이제 바닷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얘기 들었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바닷물을 식수처럼 사용하면 결국에 사망할 거다. 왜냐하면 탈수가 일어나서요. 쓸쓸해 보이십니다. 자, 탈수가 일어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식수로 바닷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이제 우리가 식수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그 오염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닷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수처럼 써야 될 때는 이런 방법은 안 되죠. 그쵸? 물을 끓입니다. 바닷물을 담아다 끓여. 잡아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지붕을 만들. 얘랑 방법은 똑같아. 그러면 수증기가 날아가서 요 차가운 지붕을 만나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물을 모은다. 이런 방법으로 써도 되죠.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 불 없이 햇빛만 가지고 만들려면 이런 구조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닷물을 식수로 얻을 수 있는 방법,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방법도 이겁니다. 왜냐면 물은 얘는 지금 증발시킨 거고 얘는 가열시킨 거고 어쨌든 100도 안짝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닷물을 끓였잖아요. 그럼 바닷물에 제일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란 말이지. 소금은 끓는 점이 802도인가 그래. 802도. 아니지. 끓는 점도 아니야. 녹는 점이 802도야. 하여튼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소금이 기체화돼서 날아가지 않아요. 뭐만 날아가? 물만 날아가. 그러니까 물이랑 소금을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혼합물 분리. 듣고 있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그럼 다시 내가 사금 채취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어딜 갈 거냐면 이제 비행기를 탈 겁니다. 자, 비행기를 타가지고 두바이에 가는 거죠. 두바이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갑니다. 멀리, 공항에서 멀리. 어딜 갈 거냐면요. 석유가 나올 만한 데를 찾는 거야. 찾아가지고 저기 감 오는 데를 내가 삽으로 파. 으쌰. 석유가 나올까요? 안 나와. 가능성이 높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석유가 나는 나라라서 가끔 물론 깊이 파야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 깊이 파야 나오는 건데요. 가끔 집 짓는다고 땅 팠는데 막 석유 찾아가지고 막 부자 된 사람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간 거죠. 자,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곳을 딱 집어가지고 땅을 막 나올 확률이 0에 가깝지만 없진 않다. 그래서 나왔어. 나왔다고 칩시다. 원유가 막 꿀꿀꿀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내가 써도 돼? 내가 가져가도 돼요? 내 건가? 땅 주인 겁니다. 땅 주인 거. 거기 법이 그렇대. 땅 주인 거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차에다가 그 기름을 퍼다가 차에 넣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가긴 간다고 합니다. 가긴 가는데 고장나죠. 차 고장날 거야. 원유를 갖다 집어넣으면 차가 뭐 잠깐 갈 수는 있지만 완전 이런 표현 웃기지만 작살이 날 겁니다. 작살이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유는 그냥 그 땅에서 나온 기본 그 기름을 원유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원유를 사용하진 않아요. 우리는 원유를 가공해서 그 나온 애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엔 찌꺼기도 많고 점도 자체가 물보다 더 끈적끈적한 애기 때문에 그런 거 원유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얘를 분리할 거야. 가공할 건데 원유를 가공해서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나눌 건데요. 그때 기준이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끓여야죠. 뭐 끓일 거예요. 원유를 끓입니다. 원유를 끓이면 원유탑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끓는 점이 낮은 애들, 기체가 잘 되는 애들은 여기를 슉슉슉슉슉슉 피해가지고 맨 위에 모여. 이게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LPG. 저번 시간인가에 배웠죠. 그쵸? LPG. 그래서 이것이 LPG고.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가열돼서 기체화 되더라도 요게 지금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복잡한 구조를 가면서 식으면 어떻게 해요? 액체로 다시 변해서 떨어져.
그러면 또 가열당해서 다시 올라와. 이걸 반복하면서 좀 더 여러 번 증류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연료로 사용할 거니까 끓는 점 비슷한 애들끼리 사용하기 편리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휘발유고, 가스,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뭐 하여튼 그래요. 이게 안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용하는 연료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끓는 점 차 이용해서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류탑이 엄청나게 커요. 아파트 건물만하게 증류탑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원유 뽑아다가 분리해서 팔고 우리는 한 개도 안 나니까 사오는 거죠. 부자는 안 되겠네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차 이용한 분리는 응고에서 분리하는 거 대부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냥 대표적인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국에서 기름 제거하기. 고기를 막 끓여. 속고기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끓여요. 그러면 그 고기에 비계도 있고 지방도 하고 하니까 그게 끓일 때는 그냥 녹아져 있어요. 분리가 안 돼. 그럼 이때 뭐 하면 되냐면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히면 그 기름이 더 빨리 굳어서. 왜 빨리 굳어? 기름이 물보다 녹는 점이 높아서 더 빨리 고체화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굳잖아요. 하얗게. 요것만 분리하면 기름 제거할 수 있다. 뭐 이용해서? 녹는 점 이용해서. 암석에서 금속 분리하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납과 같은 금속이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은 금속이 금속으로 있진 않아요. 철 같은 것도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하는 돌에 철이 성분이 많은 거지. 우리가 땅을 파면 철입니다 하고 철이 튀어나. 그 게임처럼, 그 무슨 게임이야? 마인크래프트처럼 땅을 파면 막 불이 뭐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돌을 캐다가 가열해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녹는 점 차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기도 분리할 수 있어요. 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냐면 영하 200도로 낮춥니다. 공기를 잡아다가 영하 200도로 낮추면 얘가 액체가 돼요. 기체인 애가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질소고 산소고 뭐고 다 액체로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거야. 조금씩 온도를 높여요. 가열하면 누가 제일 먼저 분리되냐면요. 질소가 제일 먼저 분리됩니다. 왜냐면 질소는 영하 196도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해요. 끓는 점인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빨리, 그 다음에 아르곤, 액체, 산소 이렇게 순서대로 분리가 돼서 얘네를 각각 분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진도 엄청 빨라진다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혼합물 분리, 그 물질의 특성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용해도차입니다. 용해도차. 용해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용해도가 뭐예요? 어떤 온도에서? 물질 그 100g에서도 물질. 그 100g이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육매 100g에 먹을 수 있는 용질이에요. 하나 빠졌어. 양 얼만큼 할 거예요? 이만큼? 단위가 있어야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죠. 그거 이용해서 분리할 건데요. 얘는 방법이 재결정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아까 증류처럼 용해도차 이용한 혼합물에 불리는 이름은 재결정. 그래서 불순물 섞여 있는 고체 물질에 용매를 모두 녹이는 용매를 증발시켰거나 아니면 용액의 온도를 낮춰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이 재결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정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천일염에서 순수 소금 얻기입니다. 그 천일염이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나온 애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염은요, 소금만 있진 않아요. 소금만 있진 않고요. 뭐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미네랄 같이 좋은 애들도 있고, 아니면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처럼 딴 성분도 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도 좀 있겠죠. 왜냐면 이게 어디 이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염전은 바닷가 옆에 그냥 있는 논밭처럼 있는 그냥 땅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불순물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녹여. 그 얻은 천일염을 물에 다시 녹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불순물 제거는 그냥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필터 같은 데다. 과학에서는 이게 거름 장치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필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깔때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거름 종이를 접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액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체화된 애들, 알갱이 된 애들, 우리 앞에서 석출 배웠잖아요. 석출된 애들이나 안 녹은 애들이나 뭐 이렇게 녹아있지 않은 애들은 거름 종이 위에 걸리겠지. 여기 모일 거고, 녹아져 있는 애들은 여기로 나와서 여기 모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요. 그럼 소금 당연히 물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해서 거르면 여기에 불순물, 내가 원하는 불순물이 여기 속할 거고, 소금물은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걔를 다시 뭐예요? 물을 날리는 거야. 그러면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용해도만 잘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봐봐.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지금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애가 뭐냐면요. 60도씨 물에 60도씨 물 100g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정해져 있어요. 질산칼륨을 100g, 염화나트륨은 20g을 섞여서 모두 녹였대요. 녹았어 이미. 근데 또 그래프 보면 60도씨에서 60도씨 맞죠? 6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100이 넘어요. 그쵸? 여기가 100인데 100 위에 있잖아요. 그럼 질산칼륨 용해도 미치죠, 100이.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 이만큼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요. 지금 60도씨에서 용해도는 여기고, 용해도는 뭐 110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나는 100만 녹였대. 문제 주어진 거니까. 그럼 이만큼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불포화 상태. 그 다음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나트륨 20g밖에 안 녹였대요. 여기 용해도 여기 있잖아요. 그쵸? 30 넘네요. 그쵸? 그럼 나 이만큼 더 녹일 수 있는 불포화 상태.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20도로 서서히 냉각할 거래요. 20도가 됐어요. 20도가 됐더니 보시면 여기가 중요해. 20도가 됐더니 염화나트륨 용해도는 별로 안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녹인 20이 가만히 있어요. 아직도 우린 불포화 상태야. 녹아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패스. 근데 질산칼륨은 어떠냐면요. 내가 여기서 100 녹여놨잖아요. 100을 녹여놨는데 뭐 한 거예요? 냉각해서 20으로 온도를 낮췄더니 용해도가 32가 됐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2로 줄어들었어. 이미 100을 녹였는데 32로 줄어든다. 그럼 뭐 한다고요? 32만큼은 그냥 녹아져 있고 나머지 100에서 32 뺀 만큼은 석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출됐어.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질산칼륨이랑 염화 나트륨이랑 섞여 있었어. 얘 100g이랑 얘 20g이 섞여 있었어. 그걸 물에 녹였어. 모두 녹인 다음에 냉각했더니 뭐만? 질산칼륨만 이만큼 석출됐어. 그럼 이것도 걸르면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는 거야? 질산칼륨만 남아있죠. 왜냐면 염화나트륨이랑 일부 질산칼륨은 녹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통과하고 그 거름 종이에는 질산나트륨 순수한 얘만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분리하는 거지. 그래서 질산칼륨이랑 염화나트륨에서 순수한 질산칼륨만 얻는 방법. 이것이 이거 얘기예요. 자, 봐봐.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에 용매를 모두 녹인 뒤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이거는 뭐예요? 방금 저기 그 순수한 소금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도를 낮춰서 순수한 고체 물질 얻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문제 풀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 뒤에서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합시다. 그래서 아스피린 정제할 때도 합성한 아스피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재결정 과정을 거쳐서 순도가 높아지면 의약품으로 쓴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사탕수수 즙에서 순수한 설탕 얻기도 사탕수수 줄기 으깨서 물과 섞은 다음에 그거를 거르고 물 증발시켜서 결정을 다시 녹여서 다시 냉각시키면 순수한 설탕을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 설탕이 되게 비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설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쌌죠.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하나 합시다. 자, 그 암모니아와 공기의 분리 장치래요. 여기서 얘기한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기체야. 암모니아 기체. 왜 써봤냐면요. 그 암모니아 그 과학책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애도 자주 나와요. 암모니아 수 간단해요. 그냥 물에 녹여있는 암모니아 수 써봤고 암모니아가 기체인데 얘가 물에 진짜 잘 녹아요. 물에 진짜 잘 녹아요. 어떻게 하면 물이랑 닿기만 하면 물에 저절로 녹아버리는 애예요. 근데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 있으면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엄청 지독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에서 나는 찌린내라고 표현하는 걔가 암모니아 냄새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요. 그 암모니아랑 공기랑 섞여 있으면 뭐 하냐면 물을 뿌리면 물이 암모니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모니아는 물에 엄청 잘 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기가 물에 녹진 않지. 공기가 물에 녹으면 큰일 나죠. 여기 공기가 차 있는데 내가 물을 후에 뿌려요? 그럼 공기가 물에 녹아서 떨어져.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사라지는 거죠. 물에 녹았으니까. 우리 숨 못 쉬어. 비가 오면 사람들 다 멸망인 거지, 그치? 물에 확 녹으니까. 그래서 공기는 물에 그렇게 잘 녹는 편은 아닌데요. 암모니아는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 공기 암모니아 섞인 게 바로 분리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암모니아랑 공기랑 섞인 공기가 여기서 주입되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서 물을 뿌리는 거야. 이렇게 유리판에서 이렇게 골고루 뿌릴 수 있게 뿌리면 암모니아는 물이랑 닿으면 바로 떨어지니까 밑으로. 그 다음 공기는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공기랑 암모니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이런 구조를 왜 만드냐면요. 지금 여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나 얇은 유리막 도막이라 해서 이거 다 유리인데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좀 더 천천히 더 많은 면적으로 물이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공기가 섞인 암모니아를 이렇게 넣으면 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공기랑 암모니아가 섞인 게 이렇게 휙 빠져나가면
물이랑 닿는 양이 적어드니까 암모니아가 같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이랑 닿으면서 밖으로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게 공간을 좁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랑 최대한 많이 닿고 천천히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가면서 암모니아는 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구조를 만든 거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앞에 처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실험이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에다 끓임쪽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부터 기체화돼서 날아가서 이 물에 섞인다. 그래요. 이건 아까랑 똑같고.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하기. 이것도 아까 그 얘기죠. 요번에는 질산칼륨이랑 뭐랑 섞었냐면 황산물이랑 섞었어요. 질산물이랑 황산물이랑 섞인 혼합물을 물에 넣어서 녹였어요. 물에 넣고 녹여서 냉각했더니 질산칼륨만 결정화돼서 석출돼서 거름종에 걸르면 여기 질산칼륨만 남고 나머지는 다 통과하더라 라는 얘긴데요. 왜 질산칼륨이 대표적으로 나오냐면요. 용해도가 커서 그렇습니다. 용해도가 커서. 얘는 처음에 이만큼 녹일 수 있는데 온도 낮추면 이만큼 녹인 중에 석출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산칼륨이 대표적으로 이 실험할 때 계속 나와요. 황산고리는 요 차이가 작으니까 요만큼 녹이면 석출 잘 안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얘는 풀어봅시다. 50쪽. 50쪽 밑에 문제는 풀어볼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자, 그래서 1번에 XOXO고요. 이번에 다시 50도씨에서 50g이랑 20g을 녹인 다음에 냉각시켰더니 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최대로 녹량이 36이야. 그럼 나 36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인데 20밖에 안 녹였어. 그럼 그냥 녹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난 50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4로 줄어든 거죠. 그럼 14만큼은 그냥 녹아져 있고 내가 녹인 양에서 14만 녹고 나머지는 석출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몇 나와요? 36 나오죠. 질산칼륨 36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혼합물 분리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종류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으로 이용한 분리 배웠고, 끓는 점 이용한 분리 배웠고, 그 다음에 밀도차 이용한 분리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에탄올은 물과 섞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랑 에탄올은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 못해. 그치? 섞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얘가 지금 다 차이가 큰데요. 만약에 끓는 점이 비슷해. 끓는 점이 비슷하면 끓는 점 차 이용해 분리는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밀도는 뭐 밀도는 띄워서 하면 되니까요. 해서 여기 예로 나온 게 물, 올리브유, 에탄올 혼합물. 이제 두 개가 섞인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인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섞였으면 처음엔 뭐 하면 돼요? 물이랑 에탄올은 섞여 있고 올리브유 떠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올리브유는 밀도차 이용해 분리하고, 분별 깔때기 같은 거 스포이트 이용해서 분리하고, 나머지 남은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차 이용해서 분리한다 해가지고 하나씩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 염화나트륨, 플라스틱이라고 나오는데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소금. 그러면 얘는 뭐 그냥 분리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쵸? 소금은 물에 녹아져 있고 플라스틱은 뜨겠죠? 그러면 물 해서 플라스틱 먼저 건져내고 끓여가지고 물 날리고 소금만 얻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소금이랑 플라스틱이랑 에탄올이 들어있으면 안 끓여도 돼요.
왜냐면 에탄올, 소금에 에탄올 넣으면 안 녹아요. 물에 소금 녹잖아요. 근데 에탄올에 소금이 안 녹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은 밑에 가라앉고 플라스틱만 뜨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리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분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특성에 맞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죠. 52쪽. 자, 얘도 혼합물에 분리인데 얘는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분리해요. 뭘 이용하냐면요. 속도를 이용할 겁니다. 무슨 속도냐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여기 써있어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 이용해서 분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뭐예요? 그 물질의 특성 이용해서 분리했잖아요. 밀도, 용해도, 끓는적,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분리했는데 얘는 속도차 이용해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자, 거른 종이에다가 내가 분리하고 싶은 걸 점으로 찍어. 그럼 사인펜이라고 합시다. 수성 사인펜에 색소를 분리하고 싶어. 그럼 수성 사인펜을 점을 찍어요. 점을 찍을 때는 한 번에 우와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작은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여러 번 묻힌 다음에 충분히 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담그는데 용매 넣을 거예요. 용매 넣는데 이때 이 내가 찍은 점이 담궈지면 안 돼. 그럼 막 이렇게 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번져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닿지 않게 용매를 이렇게. 내가 수성 사인펜을 찍고 물에 담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종이를 이렇게 물에 끝만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쵸? 쫙 따라서 아래부터 위까지 물이 휘 이동하면 이동하는 속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분리될 건데 이때 검정색 수성 사인펜은 보통 검은색 색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소가 섞인 거예요. 우리 물감 막 섞으면 검은색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색의 색소가 섞이면 검은색 수성 사인펜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분리하면 여러 개로 분리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쁘게 되진 않고요. 아마 초등학교 때 실험이라고 해서 해봤을 수도 있어. 사인펜으로 썼다. 크로마토.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돼요. 그래서 검은색을 분리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검은색은 색소가 많이 섞여 있어서요. 그럼 그것도 사인펜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인펜을 분리하면 얘는 이렇게 됐네요. 얘 분리한 거 보시면 여기 지금 검정, 빨강, 파랑이라고 하는데 빨강도 빨간색 색소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랑도 파랑만 있는 거 아니고 검정은 보시면 좀 더 다양합니다. 이거 지금 잘 분리가 크게 안 되는데요.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크로마토그래피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어때요? 이동 속도가 빠른 애가 위쪽에 이동 속도가 느린 애가 아래쪽에 이렇게 분리되면서 각각 성분으로 쫙 분리가 됩니다. 이때 매우 적은 양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점만 찍을 양만 있으면 돼요. 점만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쫙 흡수되는 정도만 있으면 쫙 분리됩니다. 이때 모두 다 분리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성분이 있으면 세 가지 다 분리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그쵸? 시간도 짧고 다양한 용매 이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용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수성 사인펜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쓰면 거꾸로 할까요? 유성 사인펜을 찍고 물에 담그면 얘가 물이 쫙 종이에 흡수된다 하더라도 안 번지겠죠. 그렇죠? 안 녹으니까. 그럼 용매를 기름으로 바꿔서 하면 분리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용매를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분리했는데 점이 하나만 찍혀. 내가 찍은 점 말고 성분이 하나만 나온다면 순물질이고 여러 개 나오면 혼합물인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실험을 진짜로 하면 사인펜 말고 뭐도 많이 하냐면요. 그 시금치도 많이 한다. 시금치를 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으로 많이 하냐면요. 시금치를 즙을 내. 그래서 즙이 나면 그걸 점을 톡 찍는 거야. 그럼 이 점은 무슨 색이겠어요? 초록색이죠. 시금치 즙을 짜서 점을 찍었으니까. 근데 얘를 분리시키면 성분이 분리되는데 대부분 다 무슨 색이냐면 초록색입니다. 진한 초록색, 덧진한 초록색, 연두색 이런 식으로 분리되다가 점 하나만 주황색 점이 찍혀요. 그래서 시금치 즙 자체가 초록색인데 그걸 분리하면 주황색 점이 조금 하나 딱 분리됩니다. 그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서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얘가 시금치에도 있어요. 성분을 분리하면 그게 딱 주황색 점이 찍혀서 요거 실험으로 자주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디 쓰냐면 도핑 테스트 할 때 쓰죠. 도핑 테스트 할 때 소변 검사하는데요. 소변 검사해서 소변으로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분리돼서 찍히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소금이래. 그 소변을 묻혀가지고 기계에 넣으면 이렇게 쫙 분리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선수도 도핑 테스트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써요. 농약이나 중금속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들어있는 거는요. 우리 뭐 수입하는 그 식품들 있잖아요. 그럼 수입이 막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바나나 한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 몇 톤씩 들어오면 그거 랜덤으로 바나나 몇 개 해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들어있으면 안 되는 농약이라던가 중금속이 있으면 수입 금지. 다시 반품 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우리 다 했어요. 설명은 다 했고 이제 자 우리 54쪽부터 57쪽까지 홀수만 푸시고 푸신 다음에 영상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15부터 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러면 될까? 될 것 같아요. 자, 15부터 맞추겠습니다. 자, 다음 많은 양의 질산칼륨의 소량을 황산구리가 불순물에 섞여있는 혼합물에서 불순물 제거하여 질산칼륨 분리하는 방법 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질산칼륨이랑 황산구리를 섞여있는 혼합물이란 얘기예요. 이 혼합물에서 다 제거하고 순수한 질산칼륨만 얻고 싶대요. 뭐 이용한 거예요? 용해도차 이용한 분리 방법이죠. 석출하는 거. 그럼 일단 다 녹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모두 녹인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냉각해야겠죠. 냉각한 다음에 석출이 되면 거름장치에 넣어서 걸르면 우리가 순수한 그 질산칼륨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 다라고 썼어요? 실수를 하니까 정신이 없고. 다라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7번. 혼합물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으로 옳게 짝지은 거 2개, 식수 만드는 거 끓는 점 이용한 거 맞고요.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술 얻는 것도 끓는 점이죠. 얘는 틀렸고, 불순물에서 순수한 아스피린 순도 높이는 것은 녹는 점이 아니라 얘는 용해도죠. 그 다음에 쭉정이 고르는 건 밀도고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는 밀도 맞아요. 그래서 1번, 5번. 그 다음 19번. 자, ABC 해당하는 물질 옳게 짝지은 것은 여기서 분별 깔때기 이용했대요. 물이랑 식용유랑 염화나트륨 중에 분별 깔때기 이용하면 지금 얘네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랑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 섞인 애랑
식용유랑 이렇게 분리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별혈등이 이용해서 식용유를 분리하고, 그 다음 식용유가 분리됐으면 끓여가지고 끓어 나오는 물질은 그 끓는 점 낮은 물, 그 다음 남는 물질은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A가 식용유, B가 물, C가 염화 나트륨. 3번. 그래서 다 맞췄고요. 나머지 안 맞춘 부분이랑은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최상위권 문제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자. 이거는 같이 풀고 맞추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쭉쭉쭉쭉 넘어가서 우리 새로운 단원 직권의 변화 하겠습니다. 76조. 우리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생태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생태계 배웠잖아요. 생태계처럼 개로 끝나는 애들은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 개를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는 지구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겁니다. 지구계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요. 직권, 수권, 외권, 수권? 수권 했네. 직권, 수권, 외권, 생물권. 뭐 안 했어? 기권. 5가지로 분류할 겁니다. 그 중에 직권을 배울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설명. 물질 또는 구성물질들이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집합 시스템을 계라고 하고요. 거기에 태양계도 속하고 생태계, 소화계, 순환계 이런 것들이 계고, 그 중에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계를 지구계라 그러는데, 여기에 권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얘가 문제지. 얘가 외권. 무슨 얘기예요? 대기 바깥쪽, 그러니까 우주 얘기예요. 지구계인데 우주 왜 포함이냐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태양 때문에 그래요. 태양 때문에. 태양이 지금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구계를 얘기할 때 태양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태양까지 함께 해서 지구계는 이렇게 5가지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였다. 그래서 화산활동처럼 짧은 시간 동안 화산 폭발하면 막 엄청나게 변하겠죠. 제주도가 독도도 그렇고 화산 폭발로 생기는 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어서 조금씩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 땅이 움직이는 거 알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판이라고 하는 애가 움직이는데요. 땅이 움직여. 그래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엄청 느립니다. 1년에 2, 3cm면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 땅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밑에 인도 쪽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있어. 판이랑 판이 겹쳤는데 얘네가 서로 밀어. 그래서 솟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뒤에서 나올 텐데요. 잠깐 설명을 하면요. 뒤에 여기서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뒤네요. 자, 여기 이거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판, 인도 오스트리아 판이랑 요 판이랑 유라시아 판이랑 요 만나는 요 경계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일본 이쪽 동쪽 태평양판이랑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 판들이 움직이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정확히 얘기하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여기 이렇게 경계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움직임이 생기니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그래서 자주 일어나고 화산활동도 있고 하니까 일본에서 지진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도 오고 막 그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뒤에서 할 겁니다. 어디 갔어? 여기서. 그 다음에 뭐 그래요.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렇게. 뒤에서 다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외권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권은 기권 바깥쪽에 우주 영향으로 태양 에너지, 달의 인력, 유성체 등이 이에 속하며 생명체와 자연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꽤나 많이 주죠. 태양이 없으면 뭐 지구에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우주 영역, 유성체는 그거예요. 유성. 별똥별이 유성인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 그 우리 왜 별똥별 보면 소원 빌라 그러잖아요. 소원 빈다 들어봤어요. 동물의 숲 했어? 해봤어? 그 게임에서도 유성 떨어지면 소원 빌거든요.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비는 그게 왜 나온 거냐면 별똥별이 금방 사라져. 그러니까 별똥별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별똥별이 우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훅 떨어지다 사라져 버려요. 휙 하고 사라져. 왜냐면 별똥별이라는 게 밖에 있던 운석들이 떨어지면서 뭐하는 지구 대기랑 만나면서 타면서 별처럼 보이는 겁니다. 별인 게 아니에요. 별똥별이어서 별인 게 아니고 떨어지면서 타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타면 사라져야지. 그래서 별똥별은 되게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빌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그만큼 간절한 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걸 거기다 비니까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게 유성이고, 떨어지면 운석입니다. 여기서 욱 하고 사라지는 애들은 유성. 그 다음에 떨어지면 운석. 그래서 별똥별이 만약에 내가 쳐다봤는데 보통 별똥별이 이렇게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사라져. 오, 했는데 안 사라지고 우왕 해요. 그럼 그게 운석이 돼요. 운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운석을 이렇게 가다가 쪼개진 애도 있어. 촥촥촥촥 떨어지는 쪼개져서 날아가는 그런 것도 관측된 적 있고요. 아니면 뭐 엄청 커서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뭐라고 쳐야 나올까? 유성 관측이라고 쳐볼까? 유명한 영상은 안 나오네요. 그 쇼츠에 엄청 떴었는데. 그냥 이게 좀 유명한 아니 이런 거 하고 왜 뜨는 거야? 내가 여성을 검색해서 나왔는데 우연히 찍힌 거예요. 저렇게 길게 나오면 운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본 적 없어요? 자, 아니면 엄마야. 아니 이거 안 돼.
아 이것도 유명하죠. 아 이것도 이거네. 어쩐지. 아 그럼 이게 영상으로 보면 안 나온다는 거지. 밝힌 유성이 화제야. 와 진짜 영화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진짜 영화랑 한번 섞어볼까? 자 그래서 이렇게 관측이 되고 떨어진 음성이다. 이건 다 외권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외권에는 생물이 지금 현재 발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기 바깥쪽으로는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생물권에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라고 표현해요. 외권에서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서. 생물권은 살아있는 애들 모두 포함이고요. 그래서 얘는 수권, 지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권에 분포합니다라고 나중에 생명체가 만약에 발표된다면 외권에도 분포한다라고 쓰면 교과서 바뀌겠죠. 그 다음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대기층에서 대기 전체 다 얘기하는 거고, 중력 때문에 지구 표면과 가까운 것의 대부분 거의 90% 정도가 지구랑 가까운 곳에 분포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해집니다. 엄청나게 희박해져요. 그래서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우리 고산 아까 얘기한 그 히말라야 산맥 정도만 올라가도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공기 희박해지죠. 그 다음에 기권에는 뭐 산소, 이산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권에서부터 오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X선 같은 해로운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도 해요. 우리 뭐 사람은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바르잖아요. 피부에 안 좋다고 그 자외선이 안 좋아서 차단제 바르는데 그걸 하는 게 공기 그 기권에 있는 오존층이라는 애입니다. 오존층 들어봤죠? 오존층이 한번 차단해주고 오는 걸 우리가 크림으로 막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식물이라고 합시다. 식물은 그러면 오존층이 만약에 파괴돼서 자외선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면 식물 같은 거는 살기가 힘들지. 근데 식물이 살기 힘들면 식물이 죽나 보다 하면 안 되는 게, 식물이 죽으면 결국 동물,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살기 힘들 테니까 그런 거를 물도 없어. 지키기 위해서 오존층을 파괴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온실효과. 온실효과는 뭐 배우겠지만 온실효과가 뭐냐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니겠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난 거야. 온실효과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대표가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애는 그러니까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고요. 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기가 있어. 그럼 태양이 와. 태양에서 열을 줘. 어떤 형태로 줘? 복사 형태로 줘요. 이거 뒤에 살 것 같은데 어쨌든 복사 형태로 줘요. 그러면 지구에 제일 많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대기가 막고 있으니까 튕기는 애가 좀 있고 아예 못 들어오는 애, 얘는 지구에서 안 들어오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 애고, 그 다음에 대기로 흡수되고 지구로 흡수될 건데요. 지구로 올 건데요. 대기에 흡수되는 것보다 지구로 오는 게 더 많아요. 복사 형태로 오기 때문에 지구에 제일 많이 꽂혀, 열이. 대기나 구름에 흡수되는 게 있고, 그럼 얘네가 다 뭐 하냐면요. 빠져나가요. 일로 들어오는 양이 모두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이 튕긴 거 있죠. 아예 안 들어오는 20이면 나머지 80은 다 밖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할 겁니다. 열의 이동은 그래요. 근데 온실효과가 뭐냐면요. 나갈 때 이 온실기체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튕겨가지고 지구를 한 번 더 데피고 나가요.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80이 그대로 다 나가긴 나가요. 근데 한 번에 꽝 나가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한 번 더 데피고 나가요. 그래서 지구가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해져서 지구온난화가 온 건데 그럼 온실효과를 때려잡으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온실효과는 우리 지구에 꼭 필요한 애입니다. 왜? 얘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얘가 없으면 생명체가 못 살아. 왜냐면 달은 대기가 없어요.
그럼 온실 효과도 없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온도가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영하 뭐 100도, 20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는 게 온실 효과입니다. 밤에 해가 비치지 않을 때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게 온실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적당해야죠.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생명체가 없어요. 적당하지 못하고 지금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과해져서 지구온난화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거 녹음 잘 되고 있겠죠. 더 가까이서 할까? 자, 그 다음에 수건. 수건은 지구상의 모든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지구상에 제일 많은 물은 뭐예요? 그쵸,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거의 대부분이요. 70이래. 97.5%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다 바다고 나머지가 육진물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담수라고 부릅니다. 담수. 안짠물에 안짠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빙하야. 그럼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고 빙하는 뭐 얼음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근처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빙하도 바로 사용 못해. 우리는 호수와 하천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일 조금인 거 0.03% 지구의 0.03% 있는 호수 하천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사용하는 게 지하수예요. 그 다음 직권. 직권은 토양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걸 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구가 보이잖아요. 우리 밟고 있는 땅이 지구권이요. 그럼 그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핵까지 다 해서 직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표면을 지각, 그 밑에 멘틀 핵, 내핵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걸 배울 거다 라는 겁니다. 요거 좀만 할게요. 그래서 자 봐봐. 우리가 지구 내부를 공부할 거래요. 그쵸? 지구 내부를 공부할 거래.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뭐가 있다고 배웠어요? 안에 핵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 바깥쪽 우리 땅 부분, 겉에 부분은 지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멘틀이야. 우리 이렇게 정했어요. 이름 붙였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핵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바깥쪽 핵이랑 안쪽 핵을 분리했습니다. 두 개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얘가 외핵이고 바깥쪽, 얘가 내핵이에요. 안쪽. 그래서 어떻게 분리하냐면 크게 4개로 분리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가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우주에 가보진 않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잖아요. 만환경이나 이런 걸로 확인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구 안쪽은 가본 건커녕 볼 수도 없죠. 왜냐면 우리가 땅을 파봤어요. 땅을 안에 들어가 보고 안에 연구하고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땅을 팠어. 땅을 판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요. 시추라고 합니다. 시추라고 하는 게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땅을 뚫어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뚫어봤죠. 근데 땅은 얇은 부분이 있고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몇이라고 하냐면요. 25km. 여기 어디 나오네? 여기 나와요. 여기. 그래서 얇은 부분은 약 5km 정도 되고요. 두꺼운 부분은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이 얇은 부분은 왜 얇냐면요. 바다 밑이라 얇은 거예요. 땅이 땅이 있으면 바다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얇아.
그리고 위에가 높을수록 아래도 깊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게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 밖에 있는 밖이 그러니까 뭐 산도 있고 뭐 언덕도 있고 구도에도 있고 이렇게 하고 바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 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낮은 부분은 여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이 깊은 부분이 더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이랑 얇은 부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을 팔 때 여기 바다 밑에 땅을 팔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땅을 팔 때 땅을 파봤어요. 땅을 이제 시추법 해서 밑에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땅을 물론 삽으로 팔지 않고 기계로 팔 겁니다. 기계로 파는데 땅을 팔 때 문제점은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 그래서 기계가 잘 고장나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땅 자체입니다. 내가 이만큼 땅을 팠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팠어. 그럼 요만큼의 흙이 밖으로 나와야 이만큼 더 팔 거 아닙니까? 그쵸? 기계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파는 거면 생긴 흙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만 파면 좋은데 이렇게 팔 수 없죠. 그럼 뭐도 생겨야 돼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파는 방법이에요. 점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좁게 파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창틀 옆에 설치해야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파는 애, 내보내는 애, 뭐 이런 애가 차차차차.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온도가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압력도 많이 나서 기계가 잘 안 돼. 어쨌든 여러 가지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는 최대 11에서 13 정도? 요 정도가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정확한 킬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네요. 자, 그 정도 팠어요. 그 정도가 최대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각의 최대 여기가 35km. 결론은 못 팠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못 팠어요. 그러니까 멘트를 보지도 못했어. 핵은커녕 멘트도 못 팠어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아냐? 우리 지금 4개로 나눠놨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왜 4개로 구분해놔? 뭐 상상했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했냐면요. 지진파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거 땅은 실패했지만 뭐가 있어요?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애가 있잖아요. 우리가 파지 않아도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며 밑에 있는 애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죠. 우리가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면 용암 마그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걔는 지각이 녹은 거야. 멘틀 때문에. 멘틀이 뜨겁잖아요. 그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이 녹아 있는 게 마그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각이나 일부 멘틀 물질이 지표로 올라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더 깊은 곳을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파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진파는 뭐겠어요? 지진이에요, 지진. 그 지진파의 지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 흔들리는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파동이 생긴다. 그걸로 안쪽 지구를 탐사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우리 오늘은 화산 분출물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요 부분은 안 풀 거고요. 앞에 아까 얘기한 그거 풀고요.
저거를 풀어봅시다. 자, 봐봐요. 오늘 숙제는 저기부터 54쪽부터 그 다음에 54쪽부터 59쪽까지 풀고 54부터 59까지 안 푼 거 풀고 그 다음에 세상이 거는 풀어볼 건데요. 지금 62, 63, 64, 65 뭐 페이지 많지만 7문제입니다. 7문제. 그래서 65까지 62부터 65까지 풀 건데요. 요거는 뭐 억지로 풀고 모르겠는 거 막 찍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겠는 거 고민해봤더니 알겠는 거 이런 거만 풀어오시고 저건 뒤에 같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요거 풀어오시고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분자식, 이음식 시험 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 외웠으면 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